다음에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과제가 교사의 심리적 자유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자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633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한국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유럽이나 우리와 좀 수준이 비슷한 북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의 교육은 8+4제, 초중학교가 엘리먼트리예요. 자격증도 거의 다 통합되어 있어요. 미국. 고등학교 4년은 완전히 달라요. 부모의 보호관이 서양의 양육관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생들도 조금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데 어떤 게 더 양육관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실은 고등학교 준시민 정도의 아이들의 주도성이나 주체성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초6, 중등 6을 묶어버리는 것보다는 초중학교까지 교육의 기조를 조금 일치시키고 고등학교는 좀 따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되면 발달 단계가 굉장히 분화가 돼요. 그래서 보편교육이라고 해도 사실상 직업계 교육하고 지금 일반계 교육하고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는 대학 준비를 하든지 직업 교육을 준비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이제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가 하면 오히려 이제 중학교는 교육을 더 정상화해야 돼요. 평가도 초등학교와 같이 우수, 보통, 미흡으로. 그래서 중학교는 미도달 애들한테 더 관심을 갖게. 고등학교는 그대로 저는 따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것을 합치면 뭐가 되냐? 낭만주의가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9+3제가 제일 좋다. 고등학교는 아이들의 개성과 흥미와 능력과 적성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게 과목 선택이 많아지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첫 번째는 자기가 안 맞는 것에서 만족을 지금 못 느끼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두 번째는 비진학자 같은 경우 우리가 대학 입학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83까지 갔다가 지금 좀 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100명 중에 80명 간다. 그러면 우리는 80명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안 가는 20명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저는 분화가 되는 것이 맞다.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과목이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그렇게 될 거다. 두 번째는 교사가 너무 많은 과목을 맡다 보면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고 세심하게 상담도 해주고 교과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이런 교사의 필수 업무 있잖아요. 이게 소홀해질 수가 있죠. 고교학점제의 문제가 뭐냐? 너무 소비자주의라는 거예요. 애들은 선택권이 있고 애들이 선택하면 교사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 소비자주의가 문제예요. 어차피 학교의 에너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할 것이 맞냐. 그리고 또 애들이 대학을 가면 대학 1학년에서부터 또 기초를 가르쳐요. 대학도 애들이 4년이나 배워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물리, 수학, 화학, 생물 기본 다 가르쳐야 되고 문과에서도 글쓰기부터 해서 다 교양 가르쳐야 돼요. 겹치잖아요. 고교학점제의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과목이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다 보면 고급 과목만 계속 개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도 입시와 관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건 문제예요. 일단 두 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몇 % 정도 선택과 필수를 하는 것이 좀 맞겠는가. 물론 지금 고2는 풀어놨지만 풀어놨다고 해서 골고루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공통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과연 몇 과목 정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네,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사인데 개인적으로는 강사를 좀 많이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강사를 많이 쓰면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타협을 해야 돼요. 강사료를 올려줘야 돼요. 대학에서도 지금 강사료를 올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소득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방학 때 월급을 못 받기도 해서 좀 문제는 됩니다만 그렇게 8만 원씩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대학 강사도 괜찮죠. 그래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 학교에서도 강의할 수 있고 저 학교에서도 강의할 수 있는 시간당 강사료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등학교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초등학교나 이제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까지는 그 교육 과정이 공통적이니까 가급적이면 신분이 좀 불안한 그런 교사의 수를 줄여야 되죠. 네, 그래서 정규직화할 때는 확실히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간당 임금을 높여서 평등을 높여야 된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시도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이제 학교의 정책을 설명할 때 1번을
비진학자하고 무기력한 학생한테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비진학자도 많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한테 과목을 개설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고급 과목 안 들어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지금 그 고급 과목이 중요하냐. 지금 만족을 못하는 애들한테 일단 더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 사회 정의의 이슈라는 게 항상 제한된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꼭 고교학점제의 1번을 그걸로 해야 된다. 시그널이 정확히 했는데 지금은 시그널이 잘못 갔어요. 기초학력 문제는 줄인다고 해서 시험도 보고 일제고사도 보고 전수조사도 하고 그런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줄어야 되겠죠. 기초학력 미도달자가 매년 1%씩 줄이면 1%씩만 줄여도 20년 후에는 기초학력 미도달자가 없어야 되죠. 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학력 미도달자는 항상 일정 비율로 있게 돼 있어요. 경계선 아동들도 있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다고 하는 틀리는 전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외부에서 교사들한테 책무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수조사해서 비교하고 국회의원들이 자료 내놔라. 그러면 이제 언론들한테 뿌려요. 기자들이 또 그것을 어디 몇 퍼센트, 어디 몇 퍼센트.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학교도 부담되고. 두 번째, 그거는 너무 부작용이 심하니까 우리가 진단지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너네 알아서 좀 열심히 해. 그러면 교사들이 바쁘니까 담당 개원만 해요.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교사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 딜레마죠, 이게. 외적인 딜레마, 자발성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딜레마. 전제가 잘못됐고 딜레마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일단 학습 복지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 반에 10%는 미달로 보자. 근데 얘네들이 미달이면은 성취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성취 기준으로 평가를 못 해요. 근데 지금은 학년별로 12년 성취 기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취 기준의 메인 교육 과정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별화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체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냐? 그렇게 제도화된 체제는 없어요. 아이디어만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학습 복지 체제라고 한 반에 10%는 뭐 15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데는 없기도 해요. 잘 사는 지역은 좀 적기도 하고 잘 사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경계선 아동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10%는 성장 목표를 애에 맞춰서 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도 좀 개별화로 하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초등학교는 가능한데 중학교에서는 교과가 다 다르죠.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학년별 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교실에 들어가는 교사들이 30명 있으면 10%면 3명이죠. 20명 있으면 10%는 2명 정도 돼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각자 관심을 주고 각자 성장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개별화 평가한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따로 보면은 낙인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 기말고사를 같이 보되 전체 교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2명씩 8반유 28이 16, 한 학년에 큰 학교 같은 경우도 1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16명, 학년당 15명이나 16명은 학년 협의회에서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만 이런 식으로 기초학력 미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진단평가라든지 그걸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개발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 기준보다는 영역별, 단원별 목표가 교사의 행위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성취 기준이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취 기준을 개발하지 않고 영역별, 단원별 목표까지만 교과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방법 1. 두 번째, 성취 기준을 개발하되 지금 특수화고등학교도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외된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취 기준은 논리지 형식 논리다. 소외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개별 목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취 기준에 얽매여 있는 이것을 영역별 또는 단원별 목표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교사 자율성을 그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도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긴 해요. 좀 좋아졌어요, 약간.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 교육과정 기준 문서에는 윤리적 규범 같은 것도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가치와 철학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관심, 또 교사의 책무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또 향후에 학습 복지 체제라든지 이런 성장 발달 책임제라든지 그것이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들어가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게 어떤 하나의 규범이니까. 그 다음에 교사의 자율성에 관련해서는 교육부 문서에 보면은
국가교육과정 기준이 있고 대부분의 중요한 지침이 어디에 있냐면 학생생활기록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별지라고 그래서 별지에 학업성적 관리 지침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자꾸 교육부에 얘기해서 좋아졌죠.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시도교육감 협의회 같아서 많이 얘기해서. 과거에는 초, 중고를 묶어서 해버리니까 고등학교에 관심 있는 건데 초등학교 장학사들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책임 못 지니까 자꾸 하라고 현장에서는 또 왜 해야 되냐고 그런 그 사들을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또 나중에 또 뭐라고 할까봐 위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사람은 또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있는 대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전화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했다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전화를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 중, 고로 좀 나눠놔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지금도 성취 기준을 뭐라고 써놨냐면 재구성에서 재구조화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근데 교과협의회에서 재구조화라고 그랬어요. 교과협의회를 안 열면 재구조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처럼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국가는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사들은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왜 못 느낄까요? 비교 준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교사들이 그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죠. 애들한테 어떤 특정 정치 이념을 지지하거나 또 선호하도록 만들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건데, 자, 그럼 교실 밖에서 교사가 시민적 정치적 자유는 어떨까요? 없죠. 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교사단체는 다 교원 노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임금 협상 때문에. 우리는 네이션 스케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전국 교사가 같은 호봉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다르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협회는 다 노조인데 뉴욕타임즈 하단에 그 대선 지지를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미국은 되게 자유로운 국가네.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유럽도 거의 다 그래요. 한국만 교사의 시민적 자유를 굉장히 억압해 놓은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같은 것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체벌이 있었고 무상급식이 있었다. 그러면 다음에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과제가 교사의 시민적 자유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자유. 마찬가지로 성취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제한을 해놓고 있어요. 국제 비교 준거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한국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시민적 자유가 억압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국 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데 한국 교육이 이만큼 지금 온 것도 저는 교사들이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